나는 온몸으로 떨었다. 무릎이 너무나 떨려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고사하고 거의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싣는 곳에 얹어놓은 악보책을 잡고 자전거를 옆으로 밀면서 갔다. 그곳을 밀고 가는 동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나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한이 날 정도로 몹시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은 미스 푼켈 선생님의 난리법석이 아니었다. 매 마실 것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감금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다. 뭔가를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 것들보다는 이 세상 전체가 불공정하고 포악스럽고 비열한 덩어리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노에 찬 자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못된 개의 잘못은 또 다른 문제였다. 모든 것이 다 문제였다. 어떤 것에 대한 예외도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랬다. 우선 제일 먼저 내게 맞는 자전거를 사주지 않은 우리 어머니가 원망스러웠고 어머니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 아버지가 그랬으며 선자세로 자전거를 타야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몰래 나를 비웃었던 누나와 형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를 구역질나게 만들었던 하르트라우 박사님 댁 개의 똥도 그랬고 호숫가 길을 꽉 메워 나를 늦게 도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산보객들도 그랬다. 푸가 형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모욕스럽게 만든 작곡가 헤슬러도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올린 바음 건반 위에 구역질 나는 코딱지를 붙여놓은 미스 푼켈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내가 딱 한 번 필요로 하였을 때 도와줄 것을 간청하였건만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어긋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모양만 지켜보았을 뿐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자비롭다고 하는 하느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에게 의리를 지킬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세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토록 비열한 세상에서 노력하며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나 그런 못된 악에 질식해버리도록 두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이나 잘 먹고 잘해보라지. 나를 포함시키지는 말고 말이다. 나는 앞으로는 결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 작별을 고하리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겠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런 것들에 생각이 미치자 기분이 훨씬 가벼워졌다. 모든 역겨운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다 일격에 격파하기 위해서 단지 나 스스로 삶과 작별을 고하기, 그런 행동을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해도 된다면 나 스스로 삶과 작별을 고하기만 하면 된다는 상상이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었다. 홀가분한 마음 때문에 눈물도 그쳤고 온몸이 떨리던 것도 진정되었다. 세상에 다시 희망이 있어 보였다. 다만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당장. 내게 다른 생각이 나기 전에 해치워야만 할 일이었다. 나는 페달을 힘차게 밟고 앞으로 달렸다. 윗마을 중간쯤까지 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려면 가야 되는 길로 가지 않고 호숫가 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 숲을 지나 언덕을 오르다가 덜컹거리며 들길을 지나 변전소가 있는 방향으로 뻗어있는 등하굣길을 택해갔다. 그곳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었다. 덩치가 커다란 가문비 고목이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질 생각이었다. 달리 죽는 방법은 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사람이 물에 빠진다거나
비수에 찔리거나 목을 매달거나 질식하거나 심지어 전기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는 형이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으려면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것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깃줄에 앉아있는 새들이 다 즉사해서 떨어지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 심지어 네가 이론적으로는 10만 볼트 고압선에 목을 매달아도 너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면 말이야. 형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기라든가 그런 기구들을 이해하기조차 너무 어려웠다. 더구나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매체가 어떤 것인지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뿐이었다. 떨어지는 것이라면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것이 무섭지 않았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자전거를 변전소 옆에 세워두고 덤불 속을 헤치며 가뭄비 나무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그 나무는 너무 고목이라서 줄기 아래쪽으로는 장가지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 곁에 있던 작은 소나무를 기어 올라가 거기에서 그 나무로 건너갔다. 건너간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쉬웠다. 굵직하고 손으로 잡기 좋은 가지를 올라타며 꼭대기 쪽으로 기어 올랐다. 그것은 마치 사다리라도 올라가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오르다가 머리 위에 있던 무성한 가지 사이로 갑자기 햇볕이 내리쬐고 내 몸이 약간 휘청해진다는 것을 느낄 만큼 줄기가 가늘어진 부근에서 멈추어 섰다. 그곳은 꼭대기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던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밑을 내려다보니 발밑으로 솔잎과 나뭇가지와 솔방울들이 초록과 갈색으로 두텁게 엮어져 있어서 더 이상 땅이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굳이 뛰어내린다면 그것은 바로 눈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단단한 침대처럼 보여 사람의 눈을 속이는 구름덩어리에 뛰어내려서 결국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짓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떨어지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어디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고 싶었다. 나의 추락을 모름지기 갈릴레이의 낙하법칙에 아무런 방해 없이 적용받게 해야만 했다. 결국 나는 가지를 붙잡으면서 줄기를 타고 아래쪽에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떨어질 수 있는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약간 어두웠던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 가지를 몇 개 내려가자 정말 그런 곳이 나타났다. 마디가 많아서 울퉁불퉁한 뿌리에 떨어졌다가는 심한 충격으로 죽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을 향하여 수직으로 깊게 파인 굴처럼 횡하니 뚫린 구멍이었다.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완벽하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뛰어내리기 전에 줄기로부터 몸을 아주 약간만 앞쪽으로 밀어내기만 하면 되는 지점이었다. 나는 나뭇가지 위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줄기에 비스듬히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이 되기 전에는 거기까지 찾아서 헤매는 것이 무척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갖가지 상념들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고 나는 사악한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갖은 험담과 욕설을 퍼부은 다음 과연 내 장례식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보기 시작했다. 아주 멋진 장례식이 되겠지. 교회 종이 울릴 테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윗마을에 사는 공동묘지는 수많은 조객들로 미어 터지겠지. 나는 유리관 속에 누워서 수많은 꽃 속에 파묻혀 있을 테고 까만색 조랑말이 날 끌고 가면 사방에서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요란하겠지. 부모님이 우실 테고 누나와 형들도 울 테고 우리 반 아이들도 울 테고 하르트라우 박사 부인과 미스 푼켈 선생님도 울 테고 멀리서 찾아온 친척들과 친구들도 엉엉 울면서 그들 모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소리 지르겠지. 그토록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은 우리 잘못이야.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잘해줬더라면, 너무 못되게 굴지도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았더라면 그 착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상냥했던 아이가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으련만. 그리고 무덤가에는 카롤리나 퀴켈만이 서 있다가 내게 꽃 한 송이를 던지고는 마지막 시선을 꽂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워 허스키해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겠지. 오, 내 사랑했던 사람아, 나의 유일했던 사랑아, 그 월요일에 같이 갈 것을. 너무나 황홀한 상상이었다. 그들에 대한 생각이 나를 아주 행복하게 하였다. 나는 나에 대한 칭찬 소리로 가득할 입관부터 문상객 접대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새로운 절차에 따라 행사를 치르는 상상을 계속해보다가 급기야는 스스로 너무 감격한 나머지 비록 눈물까지 흘리지는 않았지만 눈에 이슬이 맺혀옴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 집 근방에서 있었던 장례식 중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의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10년 동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슬픈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 단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라면 내가 이미 죽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내 자신의 장례식이므로 나는 분명히 죽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세상에 대한 복수와 세상 안에서의 영생. 그래서 나는 복수를 택하기로 했다. 가문비 나무의 줄기에서 몽을 뗐다. 오른손으로 줄기의 몽을 반은 의지하고 반은 떼어내면서 왼손으로는 내가 앉아있던 가지를 꼭 잡은 채 서서히 1cm씩 바깥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다가 줄기에 거의 손끝만 닿게 되었다. 그 다음엔 손끝마저 떼어냈다. 결국에 가서는 옆에 버팀목도 없이 새처럼 양손으로만 가지를 움켜잡은 채 서 있게 되었고 그런 내 밑은 땅까지 휑하게 뚫린 낭떠러지였다. 나는 아주 지극히 조심스럽게 밑을 쳐다보았다. 내가 눈으로 가늠해 본 높이가 10m인 우리 집 지붕 꼭대기보다 3배는 되어 보였다. 그러니 30m가 되는 셈이었다. 갈릴레오의 낙하 법칙에 따르자면 내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2.4730986초였고 땅바닥에 부딪히며 떨어질 때의 최종 속도는 시속 87.34km가 되었다. 나는 아래쪽을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았다. 깊은 구멍이 나를 유혹하였다. 정말 마력적인 힘으로 나를 끌었다. 내게 손을 흔들며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 어서 와. 어서 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 같았다. 어서 와. 어서 와. 아주 쉬운 일이었다. 누워서 떡 먹기였다. 아주 약간만 앞으로 기울이고
아주 조금만 몸의 중심을 옮기기만 하면 그 다음은 저절로 진행될 일이었다. 어서 와, 어서 와. 물론 할 생각이었다. 단지 언제 실행에 옮길 것인지만 결정하지 못했다. 아주 특별한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나는 이렇게 무턱대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지금 하자. 결국 달리기 시합을 할 때나 물속에 뛰어들 때 하는 것처럼 새까지 세다가 셋에서 뛰어내리기로 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거기까지 세다가 눈을 뜨고 뛰어내릴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세는 것을 중단해야만 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본 다음 눈을 감은 채 숫자를 세다가 셋하는 순간에 눈을 그대로 감은 채 허공으로 몸을 날린 다음 떨어지는 순간에는 다시 눈을 뜨기로 결정하였다. 하나, 둘. 그때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 같은 것이 났다. 길에서 나는 소리였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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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는 뭔가 딱딱하고 리드미컬한 소리가 내가 숫자를 세는 속도의 2배로 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 할 때 탁 소리가 났고 하나와 둘 사이에 둘과 그 다음에 세기로 되어 있는 셋 사이에 미스 풍계 선생님이 박절기로 박자를 끊듯이 정확하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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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내가 숫자를 세는 것을 흉내라도 내려는 것처럼 들렸다. 내가 눈을 뜨자 묘하게도 그 소리도 그쳤다. 그 대신에 뭔가 민첩하게 지나가는 소리와 나뭇가지를 헤쳐나가는 소리, 동물 같은 요란한 헐떡임 소리만이 들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존모 아저씨의 모습이 30m 밑에, 그것도 내가 뛰어내린다면 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도 넘어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수직적인 위치에 나타났다. 난 나뭇가지를 손으로 꽉 부여잡고 움직이지 않았다. 존모 아저씨는 미동도 없이 서서 숨을 헐떡이며 몰아쉬고 있었다. 호흡이 어느 정도 가누어지자 아저씨는 갑자기 숨을 죽이더니 무슨 소리라도 엿들으려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 사방을 살폈다. 그러고는 몸을 구부리더니 왼쪽 덤불 밑을 살피고 키가 작은 나무들이 수풀을 이룬 오른쪽을 살피고 인디언처럼 나무 주위를 슬쩍 돌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위쪽만 빼고 사방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귀 기울여 보다가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있으며 먼 곳까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3번의 빠른 동작으로 밀짚모자, 지팡이, 배낭을 벗어놓고는 침대에 눕는 것처럼 길게 다리를 뻗고 나무 뿌리 사이에 땅바닥에 드러 누웠다. 그러고는 누워서 미처 쉬기도 전에 눕자마자 바로 일어서더니 깊은 한숨을 길게 몰아내쉬었다. 아니, 그것은 한숨이 아니었다. 한숨을 쉬면 뭔가 홀가분해지는 듯한 소리가 나지만 그것은 뭔가 고통스러운 신음에 가까웠고 홀가분해지고 싶은 갈망과 절망이 엉켜서 가슴에서부터 배어나오는 깊고 참담한 소리였다.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환자가 내는 끙끙 앓는 소리같이 머리카락이 빳빳하게 서도록 만든 그 애절한 신음소리는 아저씨를 홀가분하게 해준다든가 아저씨에게 안식을 준다든가 단 1초라도 아저씨를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저씨는 금방 다시 몸을 추스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배낭 속을 뒤적이다가 허겁지겁 버터빵을 꺼내들더니 납작한 물병도 꺼내고 빵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마치 적이 숲에 깔려있기라도 하는 듯, 혹은 어떤 포악한 미행자가 있어서 그 사람과 아저씨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며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상황이어서 언제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라도 할 듯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방을 자꾸 살피며 빵을 먹었다. 아니, 먹었다기보다는 마구 구겨서 입속으로 그것들을 밀어 넣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빵을 다 먹어치운 뒤 물병의 물도 한 번에 입 안으로 털어넣었다. 그런 다음 몹시 허둥대며 허겁지겁 떠날 채비를 했다. 물병을 배낭 속에 집어넣고 배낭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짊어지고 지팡이와 모자를 꽉 움켜잡은 채 쟁걸음으로 헐떡거리며 숲을 속으로 사라져갔다. 뭔가를 스쳐가는 소리, 나뭇가지를 헤쳐나가는 소리, 그리고 지팡이가 딱딱한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박절기 같은 소리가 큰 길 쪽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며 이어졌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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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난 가문비 나무의 줄기를 꽉 끌어안으며 나뭇가지 위에 앉았다. 내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되돌아갔는지는 나 자신도 모르겠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한이 났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싹 가셨다. 웃기는 짓거리 같았다. 난 내가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그깟 코딱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내가 불과 몇 분 전에 일생 동안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던가.